전 세계가 놀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콧대 높은 영국 사교계를 호령하던 한 여인이 있었죠. 런던 로열 발레단의 전설적인 수석 발레리나. 은퇴 후에도 귀족 사회의 중심에서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시선을 지배하던 그녀가 어느 날 아침 끔찍한 안면 마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얼굴의 반쪽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수백만 파운드의 첨단 의료 장비로도 영국 최고의 신경 전문의들도 그녀의 죽어버린 신경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10% 미만의 회복 확률이라는 차가운 선고만 남겼죠. 그런데 모두가 포기한 절망의 끝에서 한국에서 온 작고 낡은 바늘 하나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 바늘을 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평생 투명 인간 취급하며 멸시했던 한국인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는 장모의 얼굴에 바늘을 꽂기 전에 매일 밤 자기 자신의 얼굴에 먼저 수십 개의 침을 찔러가며 가장 안전한 치료법을 찾고 있었죠. 오직 손끝의 감각과 지극한 정성만으로 죽어가는 신경을 살려낸 한국의 전통 의술. 그리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을 찌른 숭고한 희생.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서양의 오만을 무너뜨린 한국인의 위대한 인술.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노어 벤스입니다. 런던 로열 발레단에서 15년간 수석 발레리나로 무대를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코번트 가든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2000석의 붉은 벨벳 좌석이 암전 속에 잠기면 객석의 숨소리마저 사라지죠.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첫 번째 바이올린 선율이 어둠을 가르는 순간 핀 조명 하나가 무대 중앙을 비춥니다. 그 한 줄기 빛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백조의 호수 오데트 역으로 처음 주역을 맡던 26살의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32번의 연속 푸에테를 돌아낼 때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고 마지막 아라베스크를 끝내고 무릎을 꿇는 순간 홀 전체가 정적에 잠겼죠. 그리고 1초 뒤 2000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천장의 샹들리에를 흔들었어요. 장미꽃다발이 무대 위로 비처럼 쏟아졌고 영국 왕실의 귀빈석에서조차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의 전율은 마약과도 같았죠. 한번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는 것.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아름다움이란 곧 권력이라는 것을요. 15년간 저는 런던의 무대를 호령했습니다. 지젤,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까지. 제가 출연하는 공연은 석 달 전에 매진되었고 영국 언론은 저를 가리켜 국보급 발레리나라고 불렀어요. 커튼콜 때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면 관객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일어서 박수를 쳤죠. 그 소리를 등에 안고 무대 뒤로 걸어가는 순간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보석을 쥔 것보다 더 황홀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완벽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순간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은퇴 공연 날 전 좌석이 기립하여 7분간 박수를 멈추지 않았을 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미소만 지었죠. 무대 위의 여왕은 결코 울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고 제 전부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거울 앞에서의 완벽함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발레바를 잡고 플리에를 100번씩 반복했고 식단은 그램 단위로 관리했죠. 얼굴에 주름 하나 지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런던 할리 스트리트의 최고급 피부과를 매달 찾았고 거울 앞에서 표정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꼿꼿한 허리,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표정, 발끝부터 머리카락 한 올까지 통제된 우아함. 그것은 영국 귀족 사교계에서도 저를 돋보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늙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늙는다는 것 자체를 제 사전에서 허락하지 않았죠. 버킹엄 궁 인근 벨그레이비아의 저택에서 열리는 자선 만찬회마다 저는 늘 주인공이었습니다. 홀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죠. 공작 부인들이 제 드레스의 브랜드를 물었고 백장 영예들이 제 걸음걸이를 흉내냈습니다. 샴페인 잔을 기울이는 각도까지 따라하는 젊은 숙녀들을 볼 때면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만찬 테이블의 상석은 언제나 제자리였고 건배사를 부탁받는 것도 항상 저였죠. 사교계의 여왕. 누구도 제 앞에서 허리를 곧게 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먹고 살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것만이 제 존재의 전부였죠.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도 저는 여전히 공연 중이었던 겁니다. 관객이 바뀌었을 뿐. 제 평생 통제하지 못한 것은 오직 하나, 딸 소피의 결혼이었습니다. 소피는 제 유일한 혈육이자 벤스 가문의 미래였어요. 저는 소피를 자신의 분신처럼 키웠습니다. 5살 때부터 발레를 가르쳤고 사교계에서 가장 빛나는 여성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런 소피가 옥스퍼드를 졸업한 영국 최고 위층 자제들의 구애를 모두 뿌리치고 동양에서 온 말수적은 남자와 결혼해버렸어요. 서태경이라는 이름의 한국 남자였어요. 한국에서 한의사라고 불린다는 그 사람은 언제나 무뚝뚝했고 손마디는 거칠었으며 제 기준에서는 도무지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만찬회에서 나이프를 쥐는 각도조차 엉성했고 와인 잔을 돌리는 방향도 몰랐어요. 소피에게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3일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올린 벤스 가문의 품격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를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그가 입을 열면 일부러 다른 화제를 꺼냈고 그의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소피가 그 남자 옆에서 활짝 웃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토록 완벽하게 쌓아올린 오만의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고작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한밤중에 내리꽂힌 벼락처럼 찾아왔죠. 어느 가을 아침 잠에서 깨어 세면대 거울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오른쪽 입꼬리가 턱 밑으로 기괴하게 처져 있었고 오른 눈은 아무리 힘을 줘도 감기지 않았으며 얼굴의 반쪽이 마치 석고를 부어넣은 것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물을 마시려 해도 오른쪽 입술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고 웃으려고 입꼬리에 힘을 주면 왼쪽만 올라가 마치 비웃는 듯한 흉측한 모양이 되었죠. 거울 속의 그것은 제가 아니었어요. 괴물이었습니다. 15년간 수천 명의 관객을 사로잡았던 이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추한 가면으로 변해버렸어요. 평생 아름다움을 권력으로 삼았던 제게 구안화사라 불리는 안면 마비는 곧 사형 선고였죠.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금이 간 거울 위로 제 일그러진 얼굴이 수십 개로 갈라져 보였어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았습니다. 온전한 괴물보다 산산조각 난 괴물이 덜 끔찍했으니까요. 저는 세면대를 붙잡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욕실에 메아리 쳤어요. 깨진 거울 조각 위로 피가 번졌지만 그 고통보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더 아팠습니다. 도대체 신은 왜 제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린 걸까요? 무대 위에서 찬사를 받던 발레리나가 이제는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운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명의 기립박수를 받던 그 얼굴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악몽의 끝에서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인지 이때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거울을 깨부쉈습니다. 욕실 거울, 현관의 전신 거울, 침실 화장대의 삼명경까지.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발을 다쳤지만 상관없었어요. 맨손에 피가 묻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통은 거울 속에 비치는 이 얼굴이었으니까요. 커튼을 모조리 닫고 전화선을 뽑았습니다. 사교계 지인들에게서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가장 두려웠어요. 그 속삭이는 목소리들 뒤에 숨겨진 동정과 조소를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벨그레이비아의 만찬회에서 제 뒤에 대고 수군거릴 그 여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엘리노어 벤스도 추락했군. 그 꼿꼿하던 여자가 괴물이 되다니.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바들바들 떨렸어요. 암흑 속에 웅크린 지 3일째.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입술이 다치지 않아 물이 턱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고 그 참담한 감각이 매 순간 제 현실을 일깨웠죠.
침대 시트에 떨어진 물자국이 마르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흘린 눈물처럼. 식사도 거부했어요.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물이 마비된 볼 안쪽에 끼어 썩은 맛이 났고 침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해 베개를 수건으로 감싸야 했죠. 평생 그램 단위로 식단을 관리하던 완벽주의자가 이제는 물 한 모금을 흘리지 않고 마시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소피가 남편 태경을 데리고 런던 외곽의 제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일그러진 얼굴을 실크 스카프로 칭칭 감은 채 현관에 섰습니다. 소피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녀의 뒤에 서 있는 태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말없고 여전히 무표정한 그 남자. 소피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스카프 너머로 보이는 제 일그러진 입술을 소피가 보는 것 같았거든요. 딸에게조차 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볼 꼴 사나우니까. 특히 당신 남편은 더더욱. 하지만 태경은 언제나처럼 침묵을 지키며 제 독서를 바람처럼 흘려보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언가를 씻고 썰고 큰 냄비에 물을 채우는 소리. 그러더니 곧 집안 전체에 쌉싸름하고 묵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약재 특유의 텁텁하면서도 어딘가 원초적인 향. 저는 그것이 역겨웠어요. 런던 저택의 격조 높은 공기를 미개한 동양의 풀뿌리 냄새가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집에서 풍기는 냄새는 오직 잉글리시 로즈 향초와 얼그레이 찻잎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부엌에서는 약탕기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묵묵히 이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경이 제 침대 탁자 위에 검은 액체가 담긴 찻잔을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정갈하게 찻잔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전부였죠. 저는 그 검고 탁한 액체를 경멸스러운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것이 무슨 약이 된다는 건지. 영국 최고의 제약회사가 만든 약도 안 듣는 병에 풀뿌리를 끓인 물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인정할 것은 있었습니다. 그 검은 약에서 나는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역겨움보다는 어딘가 묘한 편안함을 주었어요. 물론 저는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그때였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태경의 손이 제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에 붉고 푸른 미세한 멍 자국들이 빼곡했어요. 마치 수백 번 가는 바늘에 찔린 듯한 기괴한 상흔들이었죠. 손톱 밑에도 작은 핏자국이 맺혀 있었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호구열 부위가 유난히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검지와 중지의 첫째 마디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게다가 평소 단정했던 그의 얼굴에도 묘하게 피곤한 기색이 돌았죠. 턱선 부근에 작은 붉은 점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고 목덜미 뒤쪽에도 손뭉치로 누른 듯한 자국이 얼핏 보였어요. 광대뼈 아래에도 희미한 침 자국 같은 것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관리조차 못하는 형편없는 동양인 의사. 저는 속으로 그를 멸시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런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으로 사람을 치료한다니 불쾌하기 짝이 없었어요. 문명사회의 의사라면 적어도 손은 깨끗하고 부드럽게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밀러 박사의 매끈하고 하얀 손에서 풍기던 고급 핸드크림 향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진짜 의사의 손이었죠. 태경의 손은 의사의 손이 아니라 노동자의 손이었어요. 하지만 태경의 행동은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말없이 주방에서 약을 다리고 검은 찻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단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찻잔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엎질러 버렸죠. 검은 약물이 하얀 카펫 위에 추하게 번졌어요. 그래도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새 찻잔이 놓여 있었고 카펫의 얼룩도 말끔히 닦여 있었습니다. 소피에게 물어보니 태경은 매일 새벽에 런던 외곽의 한인마트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약재를 구해온다고 했어요. 편도만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그 사실을 듣고도 저는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마치 밀물처럼 밀려왔다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조용한 반복.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동양인 특유의 눈치 없는 집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소피에게 전화해서 당장 그 남자를 데려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피는 울면서 말했죠. 엄마, 태경 씨는 진료 예약을 다 취소하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엄마 약을 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 따위로 제 마음이 움직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아프기 전에도 그를 인정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픈 뒤에는 더더욱 그의 존재가 불쾌했어요. 제가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시간에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제 곁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 치욕이었죠. 차라리 밀러 박사한테 모르핀이라도 맞고 잠들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흉터투성이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매일 밤 새로운 멍 자국이 늘어나고 있는지. 저는 왜 그때 한 번도 의문을 품지 못했을까요? 왜 사위의 손과 얼굴이 날마다 더 망가지고 있었는지를. 태경의 한약재 따위에 의존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영국 최고의 뇌신경 전문의인 밀러 박사가 있었으니까요. 밀러 박사는 왕실 주치의 출신으로 런던 의료계에서도 손꼽히는 권위자였어요. 그의 진료실은 할리 스트리트의 가장 높은 층에 있었고 벽면에는 옥스퍼드 의대 수석 졸업장과 영국 왕실에서 받은 훈장이 금빛 액자 속에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이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대기실. 이곳에 앉아 있으면 병이 낫지 않더라도 최소한 품격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위안이 들었죠. 서양 의학의 정수이자 인류 과학의 결정체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못 고치는 병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요. 스카프로 얼굴을 칭칭 감고 대형 선글라스까지 쓴 채 병원에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릴 때 운전기사의 시선을 피하느라 고개를 깊이 숙였죠. 병원 복도를 걸을 때도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과거에 이 복도를 걸을 때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 지금은 스카프에 감싸인 수상한 여자를 힐끔거리는 시선만 느껴졌어요. 밀러 박사는 수백만 파운드짜리 최첨단 고해상도 MRI 장비로 제 머리를 스캔했어요. 거대한 원통형 기계 속에 누워있는 동안 기계가 내는 둔탁한 울림소리가 두개골을 울렸습니다. 쿵, 쿵, 쿵. 그 규칙적이고 비정한 소리는 마치 관 속에 들어가 자신의 장례식을 듣고 있는 것 같았죠. 차가운 기계 속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으니 문득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누웠던 지젤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무대 위의 죽음은 아름다웠고 이곳의 죽음은 추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값비싼 기계가 제 얼굴을 되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간절하게 믿고 싶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밀러 박사의 진료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넓은 모니터 화면에 제 뇌의 단면이 흑백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복잡하게 얽힌 신경 다발의 이미지 위로 빨간색 경고 표시들이 여기저기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지도 위에 찍힌 재난 지역 표시처럼요. 저는 그 이미지 속에서 단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밀러 박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밀러 박사가 나직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엘리노어 부인, 안타깝게도 노화로 인한 원인 불명의 급성 안면신경마비입니다. 제7번 뇌신경에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었고 신경수초의 퇴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현대 의학으로는 마비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고농도 스테로이드 처방 외에는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얼굴의 대칭이 완벽하게 돌아올 확률은 10% 미만이에요. 밀러 박사의 입에서 나오는 의학 용어들은 철저히 과학적이었습니다.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데이터와 수치들. 10% 미만. 그 5글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90%의 확률로 이 괴물 같은 얼굴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은요? 다른 나라의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안 되나요?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제 전 재산을 다 쏟아도 좋아요. 하지만 밀러 박사는 안타까운 듯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든 독일의 샤리테 병원이든 결론은 같을 겁니다.
부인, 이 정도로 퇴행이 진행된 신경을 되살릴 방법은 현재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료실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처 참을 겨를이 없었어요. 마비된 오른쪽 눈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왼쪽 눈에서만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비대칭적인 울음이 제 상태를 이 세상 그 어떤 진단서보다 더 처참하게 보여주었죠.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그 손길마저 뿌리쳤어요. 동정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기적이었는데 과학은 기적 따위 만들지 못한다고 차갑게 단언해 버린 겁니다. 밀러 박사는 이미 다음 환자의 차트를 넘기고 있었어요.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 그에게는 하루에 10명을 만나는 진료 일정 중 하나일 뿐이었던 거죠. 서양 의학은 데이터를 보았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평생 무대 위에서 찬사를 받던 발레리나가 이제는 흉측한 괴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니. 2,000명의 관객 앞에서 백조처럼 빛나던 이 얼굴이 이제는 스카프로 감추고 다녀야 할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과학이, 그리고 제가 평생 맹신했던 서양의 엘리트 시스템이 저를 철저히 버린 겁니다. 그토록 신봉했던 데이터와 기술과 수백만 파운드짜리 첨단 장비가 정작 제가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죠. 밀러 박사의 벽에 걸린 화려한 훈장도, 옥스퍼드의 수석 졸업장도, 수백만 파운드짜리 기계에서 뽑아낸 정밀한 뇌 사진도 제 앞에서는 무의미한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서양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올린 과학이라는 거대한 탑이 제 일그러진 얼굴 하나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평생 서양의 우월함을 믿었고 동양의 것들을 미개하다고 업신여겼는데 정작 그 위대한 서양이 저를 구원해주지 못하다니요. 저택으로 돌아온 저는 곡기를 끊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10월의 런던 햇살이 원망스러웠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이 아름다운데 저만 괴물이 되어 이 어둠 속에 갇혀버린 거니까요. 소피가 문 밖에서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요 하고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어둠 속에서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싶었죠. 한때 런던에서 가장 빛나던 여자가 이제는 빛이 가장 두려운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밀러 박사가 처방한 스테로이드 약봉지는 침대 옆 탁자 위에서 뜯어보지도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10% 미만의 확률을 위해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 굳게 잠겨있던 제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저를 꺼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문을 연 것은 딸 소피였습니다.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여분의 열쇠로 자물쇠를 따고 들어온 거예요. 소피의 뒤에는 늘 그림자처럼 서 있던 사위 태경이 서 있었죠. 어둠 속에서 저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쓴 채 돌아 누웠습니다. 나가. 제발 그냥 좀 내버려둬.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소피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방 안으로 성큼 들어오더니 닫혀있던 커튼을 양손으로 확 젖혀버렸습니다. 가을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어둠에 익숙해진 제 눈을 찔렀죠. 소피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그 결기와 닮아 있었어요. 이 아이가 대체 언제 이렇게 강해진 걸까요? 그 강인함의 원천이 어디인지 이때에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엄마, 영국의 잘난 의사들이 포기했다면 이제 내 남편의 방식을 허락해요.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3일 동안 꼼짝 않고 누워있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이불이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실크 잠옷이 주름투성이었죠. 평생 단정함의 화신이었던 엘리노어 벤스가 이 꼴이라니. 제 일그러진 얼굴이 달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죠. 소피가 잠깐 숨을 삼켰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저 미개한 쇠바늘로 내 얼굴을 찌르겠다고? 밀러 박사가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침술 같은 비과학적인 행위는 남은 신경마저 더 망가뜨릴 뿐이라고 경고했잖아.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원시적인 시술이라고. 가뜩이나 10%도 안 되는 확률을 더 깎아먹을 셈이야? 이미 죽어가는 내 얼굴에 그 원시적인 쇠바늘을 찔러 넣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 제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져 조용했던 저택의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소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먼지가 쌓인 밀러 박사의 스테로이드 약봉지를 집어들었어요. 뜯어보지도 않은 채 방치된 그것을 한참 바라보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약봉지가 쓰레기통 바닥에 부딪히며 딱 하고 건조한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안에 무언가를 깨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이 약을 처방받고도 뜯어보지도 않았잖아요. 10%의 가능성도 엄마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가능성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거죠?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저는 태경 씨를 믿어요. 소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강인한 눈빛에 저는 순간 압도당했어요. 이 아이가 나를 닮은 건 고집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는 용기까지 닮았더군요. 다만 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소피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용기를 쓰고 있었고 저는 평생 저 자신의 오만을 지키는 데만 용기를 낭비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의 저는 오만이라는 두꺼운 갑옷 안에서 그런 생각까지 할 여유가 없었지만요. 방 안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소피의 눈물과 제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쫓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마지막 남은 본능이 저를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살고 싶다는, 원래의 내 모습을 되찾고 싶다는 아주 원초적인 욕구가요. 그제야 태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피곤에 절어 충혈된 눈,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흔들림 없는 눈빛.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었지만 그 깊은 침묵 속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는 것 같았죠. 그의 손에는 수십 년은 족히 되어 보이는 반질반질하게 손때가 묻은 낡은 가죽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죽이 닳아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고 잠금 끈도 여러 번 교체한 흔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의 스승에게서 또 그 스승의 스승에게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일 거예요. 수천 년의 세월이 그 가죽의 결마다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태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저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어요. 한국식 인사였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가장 높은 존경을 표현하는 그 인사를 저를 평생 무시한 장모에게 바치고 있었죠. 만찬회에서 어색하게 악수하던 그 무뚝뚝한 남자가 이 순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엄숙했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낡은 가죽 주머니를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달빛을 받은 수십 개의 미세한 은빛 침들이 가지런히 빛나고 있었어요. 제각기 다른 길이와 굵기의 바늘들이 마치 악기의 현처럼 정갈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가장 짧은 것은 머리카락만큼 가늘었고 가장 긴 것은 손가락 한마디 길이를 넘었습니다. 밀러 박사의 수백만 파운드짜리 기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원시적이고 소박한 도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은빛 바늘들에서는 차가운 기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묘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손때에서만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두려움과 경멸,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자면 아주 미세한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밀러 박사의 거대한 MRI 기계 앞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기이한 떨림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낡은 바늘들이 정말 영국 최고의 첨단 기계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요? 밀러 박사의 MRI가 찾아내지 못한 답을 이 손때 묻은 가죽, 주머니 속에 든 은빛 바늘이 알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은빛 바늘들을 응시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아직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한 줄기 생각이 마비된 제 얼굴처럼 굳어있던 마음속에서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인 것 같았습니다. 소피가 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흉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벼려져 온 검 같았어요. 태경의 치료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기대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딸의 강인한 눈빛에 떠밀려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죠. 제 안에서는 여전히 경멸과 공포가 진흙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미개한 행위가 끝나면 그제야 소피도 포기하겠지. 그런 비뚤어진 마음으로 저는 침대 위에 눕혀졌어요. 그런데 태경은 흉측하게 무너진 제 얼굴 쪽으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을 걷어 제 발을 드러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발을 움츠렸죠. 평생 토슈즈 안에서 혹사당한 제 발은 굳은 살과 갈라진 피부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은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추어진 저만의 치부였거든요. 하지만 태경은 제 발목을 부드럽게 잡고 양말을 벗겼습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이었어요. 멍 자국 가득한 그의 손가락 마디가 달빛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지만 그때의 저는 그 의미를 알 길이 없었죠. 태경이 제 발등의 맥을 짚었어요. 발목 안쪽, 종아리의 몇 군데를 손가락 끝으로 눌렀습니다. 악기의 줄을 조율하는 사람처럼 눈을 감고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어서 그가 소피에게 낮은 목소리로 한국어를 말했고 소피가 통역했습니다. 기혈이 막혀서 얼굴로 가는 통로가 끊어져 있대요. 가지에 물을 주려면 뿌리부터 뚫어야 한다고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기혈이라니. 서양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단어였죠. 밀러 박사의 MRI가 미세한 신경 손상까지 찍어내는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의 흐름을 운운하다니요. 하지만 비웃음을 내뱉기도 전에 첫 번째 침이 제 발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서양 주사 바늘의 감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수십 번 맞았던 주사는 날카롭고 차갑고 금속적이었어요. 바늘이 피부를 찢고 들어와 약물을 밀어넣는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침투였죠. 하지만 태경의 침은 달랐습니다. 얇은 은빛 바늘이 피부를 뚫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 대신 묵직하고 뻐근한 압력이 근육 깊숙한 곳을 천천히 파고들었어요. 마치 얼어붙은 땅속으로 뿌리 하나가 꿈틀거리며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뻐근함이 발등의 한 점에서 동심원처럼 퍼지더니 발바닥 전체로 번졌어요. 그리고 저는 발 아래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류였어요. 아니, 전류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끊어져 있던 전선의 수만 볼트의 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뜨겁고 묵직한 흐름이 발등에서 솟구쳐 올라왔어요. 발가락 끝이 먼저 찌릿했습니다. 3일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발가락에 핏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죠. 태경이 두 번째 침을 발목 안쪽에 놓자 그 흐름은 종아리를 타고 위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종아리의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15년간 발레를 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떨림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32번의 푸에테를 돌 때 종아리는 불타올랐지만 그것은 근육의 고통이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근육 안쪽 더 깊은 곳, 뼈와 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통로를 따라 무언가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침이 무릎 아래에 놓이자 열기가 허벅지까지 올라왔어요. 태경은 각각의 침을 놓을 때마다 눈을 감고 제 맥의 변화를 손가락 끝으로 읽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한 음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과 닮은 표정이었어요. 네 번째 침이 허리 옆구리에 닿았을 때 저는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전율에 몸을 떨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이 봄볕에 갈라지며 물줄기가 터지듯 막혀있던 무언가가 허리에서 등으로 쏟아져 올라왔어요. 등뼈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응했습니다. 다섯 번째 침이 목덜미에 놓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짧은 신음을 흘렸어요. 발에서 시작된 뜨거운 흐름이 종아리를 지나 허벅지를 넘고 허리와 등을 타고 올라와 마침내 목에 도달한 겁니다. 마치 말라붙은 강바닥에 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이 하나의 거대한 수로가 되어 기의 물줄기를 얼굴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경이 마침내 제 얼굴로 손을 가져왔어요. 이상하게도 공포가 없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의 바늘이 제 얼굴에 닿는 것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는데 지금은 몸 전체를 관통하는 뜨거운 흐름이 공포를 태워버린 것 같았어요. 태경의 손가락이 마비된 오른쪽 뺨 위를 아주 천천히 짚었습니다. 지도에서 길을 찾는 사람처럼 손끝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탐색하더니 정확한 지점을 찾아낸 듯 고개를 끄덕이고 가장 가느다란 침을 집어들었어요. 침이 뺨을 파고드는 순간 전율이 왔습니다. 발에서 시작된 흐름이 온몸을 거쳐 마침내 얼굴에 도달했을 때 죽었다고 선고받은 신경이 미세하게 박동했어요. 밀러 박사가 완전히 죽었다고 되살릴 방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했던 바로 그 제7번. 뇌신경이 은빛 바늘 끝에서 아주 미약하게 꿈틀거린 겁니다. 아주 약하고 아주 느리고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녀린 박동.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박동이었어요. MRI가 포착하지 못한,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의 언어로는 번역 불가능한 생명의 떨림이 제 무너진 얼굴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양 병원의 기계는 정밀했지만 일방적이었어요. 아무리 정밀한 데이터를 쏟아부어도 제 죽은 신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태경의 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대화였어요. 바늘 끝이 신경에 닿을 때마다 먼 곳에서 누군가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신경이 그 부름에 희미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기계의 금속성 울림 속에서는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던 것이 사람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진동에는 반응한 겁니다. 태경은 마지막 침까지 놓은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제 맥을 짚고 있었어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소피가 제 손을 꽉 쥐고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 거대해서 눈물 따위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과학이 버린 제 신경 위에 놓인 은빛 바늘들이 어둠 속에서 달빛을 받아 가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제 얼굴 위에 흩뿌려진 바늘들 사이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경이로운 전율이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과연 이 불꽃이 제 무너진 제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태경의 치료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약탕기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쌉싸름한 한약재 향이 런던 저택의 복도를 채울 때쯤이면 태경은 이미 침통을 펼치고 은빛 바늘들을 소독하고 있었죠. 저녁이면 관절을 맞추고 밤이면 체질에 맞는 약을 다려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하루 3번의 침 치료와 2번의 약 복용, 그리고 수시로 반복되는 경혈 마사지. 그것이 매일 빠짐없이 마치 해가 뜨고 지듯 정확한 리듬으로 이어졌어요. 처음 며칠은 고역이었습니다. 침을 맞을 때마다 몸 구석구석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고 약은 여전히 쓰디쓴 맛이었어요. 관절을 맞추는 과정에서는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뚝뚝 소리에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첫날 느꼈던 그 전류 같은 감각, 죽은 신경이 미세하게 박동하던 경이로운 기억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언제나 말이 없었습니다. 치료 전에 제 맥을 짚을 때도 침을 놓을 때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이 말했습니다. 맥을 짚는 손가락 끝의 집중력, 침을 놓을 때 미세하게 조절하는 손목의 각도, 약재를 다루는 정갈한 손놀림. 그 손의 언어가 어느 순간부터 제게 읽히기 시작했어요. 만찬회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사교계를 주름잡던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에서 진심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 치료가 끝난 뒤 태경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한 번은 밤중에 목이 말라 방문을 열었다가 어둑한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태경이 자기 팔뚝과 손등 여기저기에 침을 꽂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게 시술하기 전에 먼저 자기 몸으로 경혈의 위치와 깊이를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저분하다고 멸시했던 그의 손등의 멍 자국, 턱 아래의 붉은 점들, 목덜미의 침 자국. 그것이 전부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저며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 저는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약의 쓴맛이 덜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7째 날쯤이었을 거예요. 10째 날에는 침 치료 후 뻐근함보다 온기가 먼저 퍼지는 것이 느껴졌고 12째 날에는 마비된 오른쪽 뺨에 아주 희미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워낙 미세한 변화여서 제 간절함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태경의 눈 밑 다크서클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어요. 13째 날 밤 침 치료를 마치고 나가는 태경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비틀거리듯 벽에 손을 짚는 것도 보았죠. 소피에게 들은 바로는 보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도 침대에 제대로 눕지 않았다고 해요. 거실 소파에서 두어 시간 쪽잠을 자고는 다시 약을 다리고 침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영국에 훈장받은 의사는 10분 진료 후 다음 환자의 차트를 넘겼지만 이 남자는 보름째 자신의 수면과 건강을 갈아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14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피가 매일 그랬듯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지난 보름간 매번 그랬듯이 오른쪽 입꼬리 사이로 물이 줄줄 새어나갈 거라고 턱을 타고 흘러내려 수건을 적실 거라고 체념하고 있었죠. 그런데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 머금은 따뜻한 물이 온전히 입안에 고여 있었어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새어나가지 않고 두 입술 사이에 담겨 있었습니다. 물을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멀쩡했을 때는 한 번도 몰랐어요. 저는 물을 머금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삼키는 순간 이 기적이 착각으로 판명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소피, 거울. 소피가 화장대 서랍에서 손거울을 꺼내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어올렸습니다. 보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제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어요. 처져 있던 오른쪽 입꼬리가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왼쪽보다 조금 낮았고 힘을 주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올라와 있었어요. 턱 밑까지 축 늘어져 있던 입꼬리가 스스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충혈되어 감기지 않던 오른쪽 눈꺼풀도 부드럽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보름 전까지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하지 않던 눈꺼풀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괴물이 아닌 사람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거울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마비되었던 오른쪽 뺨에 제 손바닥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보름 전에는 남의 살처럼 아무 감각이 없던 그 뺨이 지금 제 손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음이 터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름간 이를 악물고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기쁨 아래에는 뼛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수치심이 눈물과 뒤엉켜 제 얼굴 위로 흘러내렸어요. 저는 평생 겉모습과 출신 배경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만찬회에서 악수를 나누는 상대의 손이 거칠면 속으로 경멸했고 와인 잔을 돌리는 방향이 틀리면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죠. 나이프를 쥐는 각도, 구두의 브랜드, 악센트의 품격. 그런 피상적인 잣대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그 잣대 위에 서서 태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손, 엉성한 식사 예절, 무뚝뚝한 침묵. 제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것을 이유로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국 최고의 훈장을 받은 의사가 10분 만에 포기한 제 얼굴을 제가 그토록 멸시했던 그 한국인 사위가 보름째 밤잠을 포기해가며 되살려 놓은 겁니다. 할리 스트리트의 수백만 파운드짜리 기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일을 낡은 가죽, 주머니 속 은빛 바늘과 사람의 손이 해낸 거예요. 서양의 데이터는 제 죽은 신경 앞에서 등을 돌렸지만 동양의 의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밀러 박사의 차가운 선고는 과학적으로 정확했을지 모르지만 태경의 뜨거운 손끝은 과학이 보지 못한 가능성에 닿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피가 달려와 저를 안았고 소피도 함께 울었어요. 모녀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오열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얼굴을 되찾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보름 동안 제 가슴 속에 조금씩 쌓여온 무언가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죠. 태경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름 내내 그가 제 맥을 짚고 침을 놓고 약을 다리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딸의 남편이니까 장모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왔죠. 하지만 오늘 거울 앞에서 쏟아낸 눈물이 그 거짓말의 껍데기를 벗겨버렸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저는 슬리퍼를 끌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쌉싸름한 한약재 향이 떠돌고 있었죠. 태경이 임시 진료실로 쓰고 있는 1층 서재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난생 처음으로 그 남자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는 거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심장이 거칠게 뛰었어요. 멸시했던 상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평생 지켜온 오만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재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노크를 하려고 손을 들었다가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광경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둑한 스탠드 조명 아래 태경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른손에는 평소 제게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길고 굵은 장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경은 왼손으로 자기 턱선의 한 지점을 짚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목덜미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겼어요. 그리고 장침을 자신의 턱 아래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켰어요. 바늘 끝이 피부를 누르는 순간 태경의 턱 근육이 본능적으로 경련했습니다. 살같이 움푹 들어갔다가 바늘이 표피를 뚫고 들어가며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이를 악물고 있다는 것이 턱뼈 윤곽의 떨림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는 침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밀리미터 단위로 바늘을 밀어 넣었어요. 이마에서 땀방울이 솟아올라 관자놀이를 타고 뺨을 미끄러져 턱 끝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의 수건 위에 이미 여러 개의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오늘 밤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태경은 턱에 박힌 침의 깊이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왼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각도, 깊이, 그 지점에서의 신경 반응.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고통 때문이었죠. 기록을 마치자 두 번째 장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광대뼈 아래를 짚고 뼈와 근육의 경계를 손끝으로 더듬더니 눈을 질끈 감고 침을 밀어 넣었어요. 바늘이 피부를 뚫는 순간 그의 얼굴 전체가 비명을 지르듯 일그러졌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고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지만 단 한순간도 바늘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거울 속 태경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턱선을 따라 4-5개의 장침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고 광대뼈 아래와 귀 뒤쪽에도 은빛 바늘들이 솟아 있었어요. 목덜미에는 더 많은 침이 꽂혀 있었습니다. 침이 박힌 자리마다 피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몇몇 지점에서는 실핏줄이 터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제 치료에 쓸 혈자리와 정확히 같은 위치였습니다. 어떤 깊이에서 신경이 반응하는지, 어떤 각도가 가장 안전한지, 바늘이 어디까지 들어가면 위험해지는지. 그 모든 것을 자기 살과 신경을 제물로 바쳐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경이 목 옆에 침을 깊이 찔러 넣는 순간 그의 몸 전체가 움찔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거친 호흡을 몰아쉬었고 침을 쥔 오른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리는 손으로도 바늘의 깊이를 조절하는 정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기 신경의 반응을 읽으며 내일 장모의 얼굴에 적용할 최적의 수치를 자기 살에서 뽑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문틈에 기대선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태경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매일 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살을 찌르며 장모를 살릴 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였습니다. 소피는 문틈 너머의 광경을 함께 바라보더니 눈시울이 젖었어요. 제 팔을 조용히 잡아 끌어 복도 끝으로 데려간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태경 씨는 엄마의 남은 신경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매일 밤 저렇게 자기 얼굴에 먼저 침을 놓고 있었어요. 가장 안전한 혈자리와 정확한 깊이를 찾기 위해서요.
처음부터 쭉이요. 제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2주 전 장면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태경이 침대 탁자에 찻잔을 내려놓을 때 보였던 손등의 흉터. 붉고 푸르게 멍든 손가락마디. 턱선을 따라 일렬로 찍힌 작은 붉은 점들. 저는 그것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 쳤었죠. 자기 관리조차 못하는 형편없는 동양인 의사라고. 그 경멸이 지금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멍 자국 하나하나가 저를 살리기 위한 흔적이었어요. 손등의 흉터는 치매 깊이를 시험하다 신경을 건드려 생긴 상처였고, 턱선의 붉은 점들은 제 얼굴에 놓을 침의 최적 위치를 자기 살에서 먼저 찾아낸 좌표였습니다. 형편없는 자기 관리가 아니었어요. 장모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을 뚫어낸 고귀한 상흔이었습니다. 소피가 덧붙였어요. 태경 씨의 스승님 가르침이 있대요. 남의 몸에 침을 놓기 전에 반드시 자기 몸에서 먼저 확인하라고. 환자의 고통을 모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고. 특히 얼굴처럼 위험한 부위는 절대로 자기 몸에서 검증하지 않고는 시술해서는 안 된다고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인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어질인의 기술술. 어진 마음으로 베푸는 의술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정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주는 그 마음이요.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서재에서 자기 살을 찌르고 있는 그 남자에게 들릴까봐요. 밀러 박사의 수백만 파운드짜리 기계는 정밀한 데이터를 쏟아냈지만 단 한 번도 제 고통에 공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경은 제 고통을 자기 살 위에 먼저 새겼습니다. 제가 느낄 아픔을 자기가 먼저 겪었고 제 신경이 다칠 위험을 자기 몸으로 먼저 감수했어요. 자기를 멸시하는 장모를 위해 매일 밤 자기 살을 찌르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아는 어떤 영어 단어로도 번역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가 알려준 그 한국어, 인술과 정이라는 글자만이 그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어요. 저는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흐느끼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떨리는 숨을 가다듬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소피가 뒤에서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름 동안 미루고 또 미뤄왔던 한 걸음을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서 자기 턱에 장침을 밀어넣고 있던 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선 장모를 발견한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당황한 손이 반사적으로 턱에 꽂힌 침들을 가리려 했습니다. 턱선에 일렬로 박힌 장침들, 광대뼈 아래 붉게 부어오른 자국들, 목덜미의 은빛 바늘들. 그 사이사이에 새겨진 멍과 핏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걸어 들어갔어요. 태경이 놀라서 일어서려는 순간 저는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상처투성이인 그 두 손이 눈앞에 있었어요. 제가 지저분하다고 경멸했던 손. 형편없는 동양인 의사라고 코웃음 쳤던 손. 매일 밤 자기 살을 찌르며 장모의 신경을 살릴 최적의 기피를 뽑아내고 있었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태경의 손을 부여잡았어요. 멍들고 흉터진 손에서 굳은 살의 거친 촉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어요. 코번트 가든에서 2,000명의 기립박수를 받을 때도, 벨그레이비아의 만찬회에서 공작 부인들이 제 곁을 맴돌 때도 제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죠. 은퇴 공연의 7분간 기립박수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의 여왕은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 평생의 신조였어요. 그 꼿꼿한 발레리나의 등줄기가 천천히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비되었다 되살아난 오른쪽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어요. 그리고 왼쪽 무릎도. 차가운 서재 바닥에 두 무릎이 닿는 순간 오만의 마지막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자네가 내 생명과 존엄을 다시 찾아주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무릎 꿇음은 만찬회의 거칠에 감사와는 본질이 달랐습니다. 평생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엘리노어 벤스의 가장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태경은 한 박자 얼어붙었다가 허둥대며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국어로 중얼거리며 당황하는 그의 눈가가 붉었어요. 저를 일으켜 세우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경멸도, 원한도, 멸시당한 것에 대한 섭섭함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존경과 안도만이 그 멍든 손에 담겨 있었죠. 서재 문 밖에서 소피가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매일 밤 자기 살을 찌르고 있는지. 그래서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보름 전 눈물을 흘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영국 귀족 사회의 예의 범절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보여요. 와인 잔을 돌리는 방향을 따지고 나이프 쥐는 각도로 교양을 재단하고 악센트의 품격으로 사람의 격을 매기던 세계. 만찬회의 샹들리에 아래서 수백 명이 제 주위를 맴돌았지만 이 얼굴이 무너져 내린 순간 단 한 통의 안부 전화도 없었어요. 밀러 박사는 10분 진료를 마치고 다음 환자의 차트를 넘겼고 사교계의 숙녀들은 저의 추락을 속삭이며 씹고 있었겠죠. 옥스퍼드 수석 졸업장과 왕실 훈장, 수백만 파운드짜리 MRI가 내뱉은 10% 미만이라는 선고는 과학적으로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 속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양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올린 과학과 교양이라는 거대한 탑은 제 일그러진 얼굴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던 것은 말수 적은 한국의 사내 하나였습니다. 거친 손, 엉성한 식사 예절, 와인잔 돌리는 방향도 모르는 무뚝뚝한 이방인. 하지만 그 투박한 손은 매일 새벽 4시에 약을 다리고 밤마다 자기 살에 침을 찔러 장모의 신경을 살릴 깊이를 찾았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서 오히려 멸시당하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침통과 환자의 고통을 모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는 수천 년 된 가르침 뿐이었어요. 인술. 어진 마음으로 베푸는 의술이라는 그 두 글자 안에 서양의 모든 학위와 훈장을 합친 것보다 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름다움이 곧 권력이라고 믿었어요. 무대 위에 32번 연속 푸에테, 2,000명의 기립박수, 코번트 가든 천장의 샹들리에를 흔든 우레 같은 환호.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움직임은 무대 위의 백조가 아니에요. 타인을 살리기 위해 새벽 어둠 속에서 약탕기 앞에 쪼그려 앉는 뒷모습이고 자기 살에 침을 찔러 넣으며 이를 악무는 일그러진 얼굴이며 멍든 손으로 떨리는 바늘을 쥐고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놓지 않는 거칠고 투박한 손끝입니다. 조명도 음악도 관객도 없지만 서재의 어둠 속에서 홀로 자기 살을 찌르는 그 손끝이 무대 위의 어떤 동작보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런던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사위 서태경의 이름과 한국 한의학의 위대함을 알리는 재단을 세우겠다고요. 만찬회에서 쌓은 인맥이 처음으로 허영이 아닌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쓰일 겁니다. 과학이 포기한 자리에서 사람의 손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이 오만했던 사교계에 똑바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 딸이 선택한 남자 서태경. 옥스퍼드의 엘리트도 귀족의 자제도 아닌 남자. 하지만 그는 제가 평생 만난 어떤 예술가보다 위대합니다. 무대 위에 발레리나는 자기 몸을 혹사해 아름다움을 빚었지만 이 남자는 자기 살을 찔러 타인의 생명을 빚었어요. 저는 박수를 받기 위해 춤을 추었지만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바늘을 쥐었죠. 진정한 명예란 훈장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멍든 손등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준 한국의 사내에게 남은 인생을 바쳐 보답하겠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되살아난 오른쪽 입꼬리가 왼쪽과 나란히 올라가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웃으면 오른쪽이 미세하게 떨리고 왼쪽보다 느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이전의 완벽함보다 아름답습니다. 무너졌다가 되살아난 이 얼굴 위에는 서양의 오만이 무너진 자리에 한국인의 인술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값진 훈장이죠. 거울 속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을 위해 짓던 완벽한 미소가 아니라 난생 처음 진심으로 웃는 불완전하고 투박한 미소였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양의 차가운 데이터와 수백만 파운드짜리 첨단 의료 장비도 포기했던 절망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화려한 기계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얼굴에 수백 번의 바늘을 꽂았던 한 한국인 사위의 묵직한 헌신. 바로 우리 고유의 인술이었죠. 콧대 높은 영국 귀족 사회의 여왕이 자신이 평생 멸시했던 한국인 사위의 흉터투성이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병의 치유를 넘어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최고의 의사가 10% 미만의 확률이라며 고개를 저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자기 몸에 침을 꽂으며 답을 찾아낸 사람. 수천 년의 지혜를 손끝에 담아 죽어가는 신경을 되살려낸 사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의술이고 한국인의 정이며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움직임은 화려한 무대 위의 발레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타인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살을 찌르는 거칠고 투박한 손끝에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한국인의 가장 고귀한 유산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자랑스럽고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